임포턴트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길병원의 정욱성이고요. 오늘 좌장을 같이 봐주실 선생님은 대전성모병원의 흉부외과의 권정몽 교수님, 전북대병원의 이상록 교수님이 좌장을 같이 봐주시겠고요. 패널 선생님은 우리 제주대학병원의 김송희 선생님,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의 김은경 선생님, 그다음에 서울성모병원의 김진진 선생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배정환 교수님은 현재 부산 조은삼성병원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부천 세종병원의 손봉연 선생님, 그다음에 서울성모의 이소영 선생님, 그다음에 서울성모병원의 홍석범 선생님이 패널로 오늘 참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하고 관련해서 좀 모두 반어를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성모병원을 떠나서 한길안과병원이라는 데를 간 지가 2년 한 6개월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길안과병원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AS 환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한길안과병원은 이제 안과 스텝이 한 50명 되고요. 매일 한 60명, 70명 정도 안과 수술을 하고, 한 60세 이상이 50%가 넘고요. 80, 90, 100세도 안과 수술을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옵 체크로 이 에코를 많이 하는데,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김효수 교수님, 그다음에 장기욱 교수 굉장히 타비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AS 환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가 의사가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많냐면요, 매주 한두 명 AS 환자를 발굴하고 한 달에 한 10명 이상 환자 AS를 발굴합니다. 이게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란 거는 이런 환자분들이 동네 내과 선생님한테 다니시는데, 이런 분들 청진하지 않고 그냥 맨귀로 들어도 시스템 뭐뭐가 그냥 샥샥 들리는데 너무 청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유병률은 아마 1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느낌, 제 경험으로는 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20명 중에 1명, 80대는 한 10명 중에 1명, 90대가 넘으면 거의 5명 중에 1명이 AS 환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AS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시기적절하게 이제 타비도 늘어나고 또 밸브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Lifelong Management of Aortic Stenosis is Important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앞에 토픽은 우리 이상록 교수님이,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권정범 교수님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미있는 주제 같습니다. 라이프통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아마 첫 번째 연제는 여러 선생님들이 다 너무 잘하시는 우리 조은삼성병원의 배정환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하고 앞으로 많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강의 주제는 현재 타바 급여 기준과 앞으로 급여 기준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배정환 교수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은삼성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배장환입니다. 심장학회하고 심혈관 중지학회 보험위원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흉부외과 선생님들 좀 와 계세요? 선생님, 제가 보험 일을 하면서 남 탓하지 말자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평원 탓하지 말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탓하지 말자. 근데 이제 탓하지 말아야 되는데 탓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또 의사라는 게 슬픔이에요.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서정 교수님이 항상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진행 현황을 보면은 추가 혈관 행위의 급여 기준 개선한 거, 두 혈관을 네 혈관으로 나눈 거 이건 이미 했고, AMI 시술 급여 기준 개선했습니다. 했고, 타바 급여 기준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고, CTO는 치료제로 현실화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수가는 지금 22,000점이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고, DEB 커튼볼론, 에크모 이런 거고, 지원관 심사 편차 조절, 이게 똑같은 케이스를 의정부로 보내면은 급여인데 부산으로 보내면은 비급여.
부산에서는 요즘에는 스텐트 넣고 확장하는 걸 스텐트 벌룬으로 확장 안 했다고 삭감을 계속 시키세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분들이 의사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심장학회 보험위원회는 MICU 수가가 많이 올랐는데 CICU는 수가가 없기 때문에 CICU 수가 구조 만드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에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타비 어덥션 보면은 65세에서 80세까지 미국의 87%, 프랑스의 53%, 덴마크의 67%, 80세 이상은 90%.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이제는 이건 아니고 분명히 70대이겠죠. 급여를 하는 게. 2023년 대한심혈관 중재학회 동계학술대회 보고 자료가 나왔는데 뭐 얘기가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수의 임상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되었다. 현재 개용술을 못하는 환자에게만 차선책이 아닌 대동맥 협착증의 새로운 치료법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80세 이상에서만 5%를 해주고 있고 70세에서는 급여를 계속 80%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거고 심장통합진료팀에 한 명이라도 타비 시술을 반대하면 말리그가 한 명 있으면 절대로 그 병원은 못하죠. 논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최종 치료의 결정자는 치료위에서 신체를 훼손을 당하는 환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Shared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 게 환자가 수술을 원하는데 무조건 타비로 가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타비를 원하는데 수술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술을 하겠냐 말겠냐 하는 것도 최종 결정은 환자분이 하시죠. 수술을 하겠냐 말겠냐 최종 결정도 환자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비에 대한 심장통합진료팀은 환자의 의견은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환자는 입을 닥치고 있어라. 우리가 전문가니까 결정하면 무조건 가는 거다. 타비를 원해도 당신은 수술이면 수술로 가고 당신이 아무리 수술을 원해도 우리가 보기에 타비면 타비로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2021년 9월 달부터 2023년 이거 할 때 김효수 교수님께서 아마 심장학회 이사장님이셨던가 이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박도구 선생님이 들어갔고 이분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기로 했냐면 타비하고 사바하고 환자를 다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흉부외과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은 모든 밸브 수술에 대한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빅5 병원에서만 데이터가 공고하고 지방의 작은 병원 1년에 20개도 못하는 병원에는 데이터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타비는 모든 케이스를 다 비교를 하도록 하고 서저리는 빅5, 빅4 병원 데이터만 비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벌써 바이아스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미드텀 연구에 의하면 왜 이게 미드텀이냐면은 흉부외과에서 국내 미드텀 데이터가 없다라고 계속 타비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모든 원인 사망, 뇌졸중, 심내막염, 재시술의 차이가 없다. 박동기는 타바에서 높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에 따라서 재평가 의견을 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타비를 할 때 상대가치 점수가 5,600점이거든요. 여기 점수당 60원 정도 곱하시면 되니까 선생님 지금 한 60만 원 정도 받으실 거예요. 뭐 바실까 다 해도 소용없어요, 선생님. 다 소용없다니까. 그냥 60만 원이야, 60만 원. 그걸 받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나머지 판막 시술, 경피적 승모 판막, 폐동맥 판막 이런 거는 옛날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아과 시술에 대한 심장 시술에 대한 수가를 2년 간격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상하게 승모 판막 이런 것들이 소아과 시술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시술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동맥 판막이랑 승모 판막에 비해서 난이도가 2배에 가까우면 행위 시간 역시 2.5배인데 그렇게 따지면 최소 28,000점의 상대 가치를 줘라. 지금 심근경색증 스텐트가 22,0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CTO 수가 정도는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수술장을 비우고 노시는 게 증명이 되면 흉부외과에 해당하는 14,000점을 줘라라고 흉부외과 이제 저기 심평원하고 보건복지 제공을 했고 이런 거 이제 말 안 된다. 컨템퍼러리 가이드라인 하나도 안 맞으니까 다 빼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죠. 신체 일부 훼손이 있으니까 환자의 결정권을 들어갈 수 있는 shared decision making 프로세스를 넣어달라.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이 심장통합진료팀에 흉부외과 의사를 2분 모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흉부외과 의사가 8명 있어도 2명 모시는 게 힘들고요.
저기에 지방병원에 보면은 흉부외과 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항상 회의에 못 오세요. 그리고 마취과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저기만 스낵만 먹고 가십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인프라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타고 요런 거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뭐 공공지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현행 기준으로 심장통합진료팀에 순환기내과 2명, 흉부외과 2명, 마취과 통증의학과 1명인데 우리 쪽 얘기는 이쪽을 빼라. 빼고 그리고 흉부외과 전문의 1인이라고 한 건 뭐냐면요. 10년 이상 수술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2명 대신 1명으로 해달라. 이렇게 했고 상당 부분 흉부외과 학회에서도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흉부외과 학회에서도 알아요. 지방병원에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가 응급으로 시행하는 탑의 같은 경우에는 심장통합진료팀을 열 수가 없으니까 전화로 하고 의무기록을 맞추면은 급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흉부외과 학회에서는 뭐냐면 다 이렇게 냅니다.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 시술비 재조정은 보험급여과랑 상의를 해라. 우린 일은 아닌 것 같다. 심장통합진료팀은 이거 다음에 논의하자. 이런 거 다 빼달라. 에바 테바 10개 해야 되는 거 탑이랑은 전혀 관계없다. 이거는 근거조항에 안 맞는다 해서 다 빼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회의를 거쳐서 흉부외과도 상당 부분을 갖다가 도와주긴 했는데 흉부외과 얘기는 뭐냐면은 70세는 죽어도 안 된다. 은하계의 모든 환자가 70세 해도 대한민국은 70세를 급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로 이협성 판막, 상행대 등료 이런 거를 빼는 걸로 급여 기준 회의를 일단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2월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월 달이 됐죠. 1월 달이 돼가지고 이런 걸 갖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10년 이상 되는 집도의 1명이면은 무조건 심장통합진료팀하고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안을 냈고 그리고 이게 상당 부분 반영이 됐어요. 근데 70세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협성 판막 45mm인 거 다 빼달라고 하고 이제 1월 달에 이거 회의를 마쳤는데 2월 달에 의정사태가 벌어지면서 물속으로 쑥 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달에 우리가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자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합의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동의할 것이냐 하는 거를 여기 지역의료 정책과 이정우 사무관 의사 출신이십니다. 양쪽 학회에 보냅니다. 심장학회, 흉부외과 학회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우리는 동의한다. 그런데 이협성 판막 45mm 이런 거 확실하게 빼달라고 명문화 해달라 이렇게 해서 보냈죠. 그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1년 동안 논의를 하고 거의 다 끝난 판을 편지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습니다.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7월 25일 날 편지를 보내시는데 근거 자료가 한 장도 없고 A4 용지 한 장에 이렇게 씁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1인으로 대체될 경우 내과에서 선호하는 혹은 내과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 탑의가 무분별하게 시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2인 이상 포함하여 원내에서 2인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외부 병원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라. 이거는 정신과 환자 입원시킬 때 행정 입원 때문에 외부 병원 국립대병원 교수한테 의뢰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여기가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6개월 후에 재판정하랍니다. 흉부외과 CVOS, 심토마틱 AS 환자를 시술을 멈추고 의견 동의가 안 되면 6개월 후에 그냥 다시 보래요. 이게 의사가 할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양쪽 학회에서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 이렇게 돼버렸죠. 수가 60만 원이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수가예요. 아까 우리 쇄골화 동맥으로 접근을 하셨잖아요. 박하욱 스님. 수가가 그렇게 노력하시지 마세요. 그냥 대퇴동맥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60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냥 누구만 돈 벌었냐? SNG만 돈 벌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폐동맥 판막 삽술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치 점수가 16,000점인데 이거의 3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28,000점에 14,000점 흉부외과 보상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자꾸 학회 의견이 이겁니다. 더 이상 탑의는 서지컬 AVR의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 행위로서 서로 다른 치료로 입증된 방법이다라는 걸 확실히 얘기하고 심장통합진료팀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은
그 KH 킴 교수님의 의견은 문제는 뭐였냐면 7월 달에 그 의견서를 받고 제가 흉부외과 학회의 보험이사랑 통화를 했는데 보험이사는 그런 편지가 접수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의견이 들어간 거죠. 이게 심장학회하고 중재학회는 그 김 교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사장님께서 보험이사들한테 정말 많은 권한을 이양하십니다. 일단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일이 틀어지면은 가서 혼나는 건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권한 이행을 많이 하는데 흉부외과 학회는 권한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옳은 일인지 흉부외과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옳은 건가? 모든 나라가 특히 우리나라보다 인컴이 낮은 OECD 국가도 70대의 타비 환자들에게 보험 커버리지를 해줍니다. 근데 한국만 80%로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수술장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양대 학회의 의견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에서 직권 결정할 수 없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논거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급여 기준 하나 확대를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근거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7월 25일 흉부외과 학회 편지에는 근거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 의견으로 편지 한 장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양쪽 학회에서 합의가 되었지 못하기 때문에 직권 결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 건강권과 그리고 국민의 치료권 보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의 어마어마한 배임 행위고 그거를 전문가가 방조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깜빵 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회에서 계속 의견을 내지만 지금 서울성모병원 벌써 탑이 1000건 하셨잖아요. 1000건 하셨고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다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병원에다가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공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병원별로 이거를 국무조정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올려가지고 얘기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전 교수입니다. 저한테는 형제와 다름없는 사람이고요. 이거 탑의할 때는 여기에 김주환 교수님하고 조덕규 선생님이 진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조덕규 선생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3차 상대가치 평가 때 우리 탑의의 수가를 갖다가 3배로 올리는 걸로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내과학회, 의사협회 그리고 심평원. 근데 그것도 7월 25일 날 편지 한 장 보내주신 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무마시켰어요. 그래서 수가가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누구 탓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보험일 하면서 진짜 남 탓 안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남 탓하게 될 것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온힘 다해서 어떻게 하는지 도울 테고 박하옥 선생님이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로 탑의를 하실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지속 가능한 프로시저가 되기 위해서는 급여 기준 변화가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제는 이대 서울병원의 신상원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고요. 토픽은 마이 밸브 셀렉션 인 로우 리스크 영거 페이션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젊고 리스크가 낮은 환자에서 라이프롱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밸브 셀렉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앞에 너무 열띠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이제 연자분들이 흉부외과 선생님이신 걸 봐서는 이제 탑의에 대한 로리스크 환자와 영거 페이션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탑의 보험급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스코어나 나이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서 5% 본인 부담금이 되는 환자들이 나이가 돼야 된다라는 건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슬라이드에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2021년도에서 2015년 사이에 저의 밸브 실렉션이 완전히 바뀌어가면서 이제 65세 미만 환자들도 이제 50% 정도, 65에서 80세는 거의 87% 정도가 이제 환자들이 탑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나라도 사실은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에서 65세라는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고 이게 점점 데이터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영 페이션트에서 타바를 사용하는 것, 뭐 이거는 노던 뉴잉글랜드 쪽에서 했던 레지스트리 쪽인데 보면은 65세 미만 환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타비로 넘어가고 아마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2022년도의 것이고 물론 일더리 페이션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타비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60세 정도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AVR 한 환자들의 전체 이 파란 것들이 이제 60세 이상이고 60세 미만이 이제 빨간 건데요. AVR 환자들의 포션에서 보면은 굉장히 적은 포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60세, 뭐 70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영 페이션트에 들어가는 환자들이 실제로 AVR을 꼭 해야 되는 환자 이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80대 이상의 환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이 많은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65세 미만의 환자들은 이제 굉장히 적은 숫자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리고 영 페이션트라는 그 중에서 이제 타비를 필요하는 환자들이 과연 진짜로 그러면 헬시 영 페이션트이냐라는 부분에서는 다른 대부분의 레지스트리나 이런 타비를 했던 환자들에서 65세 미만 환자들에서 보면은 뭐 타비 환자들이 대부분 핫페일러가 많거나 코로나가 안 좋거나 투석을 하는 환자들이 이 사바 환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런 타비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젊은 환자라는 이 컨셉 하나에만 들어갈 게 아니라 결국 바이올로지컬하게 올드 환자들 그냥 이 환자가 수술을 받았을 때 젊더라도 뭐 수술하고 나면은 안 좋을 것 같은 환자들이 대부분 타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보시다 보면은 뭐 투석하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타비를 하고 싶지만은 그 나이나 이런 제한들 때문에 결국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리얼월드 영 페이션트에서 로리스크 에라에 하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은 이 원이얼 모탈리티 같은 이런 것들이 실제 오히려 65세 미만 환자들이 65에서 80세 이상 이렇게 그룹 2보다는 더 리스크가 높은 것, 더 많이 죽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65세 미만 환자들이 타비를 했었던 이유들이 리스크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올코드 모탈리티가 오히려 나이 많은 환자들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실제 영 페이션트라고 해서 영 페이션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 페이션트가 로리스크는 아닌 것 같고 이 환자들이 실제로 그러면은 20년 이상 아침에 김효 선생님이 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20년 이상 이렇게 살 환자들이 진짜로 영한 환자고 사실 70세이시지만 바이올로지컬하게 굉장히 좋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이렇게 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롱제비티에 대해서 리스크 모델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이런 시비어 AS 환자들에서 첫 번째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환자가 얼마나 살 것인가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밸브 하나 넣고 나서 밸브인 밸브까지 고려한다면은 두 번의 타비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의 타비가 좀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두 번의 타비도 이제 돈이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이냐, 65세에서 80세 이상이냐라는 거에서 80세 이상에서 타비를 한다는 거는 이미 거의 완전하게 정형화된 거지만은 이 밑에 환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보험으로 리그렉트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타비르 후에 타비앤 타비, 그 다음에 타비앤 타비앤 타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 현재로서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전에 그 로리스크에 대한 강의가 있었어가지고 파트너 3에 대한 데이터들이라든지 에볼로 로리스크 데이터들을 한번 쭉 훑어주셨는데요. 파트너 3 데이터에서도 보면은 그 타바랑 서저리를 비교했을 때 뭐
세이프티에서 31 세이프티에서 뭐 스트로크 리스크가 좀 낮았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좋았다, 그리고 하스텔 스테이가 좋았다라는 이런 숏한 아웃컴들은 사실 타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볼루 로리스크에서는 이제 4년 동안 팔로우를 했을 때 밸브 퍼포먼스에 대한 아웃컴들을 보여줄 때 사바에 비해서 이제 하모다이나믹하게 더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아웃컴을 비교할 때 이런 1년 정도, 이런 뭐 미드텀 정도의 아웃컴을 가지고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걸 이제 롱텀하게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텀 어드밴티지 오브 타비는 사실 세이프티랑 리커버리라는 측면에서 타비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레스 인베시브하고 이제 어리 모빌리티가 좋고 하스텔 스테이가 좋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좋다라는 것들은 이미 밝혀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드텀 아웃컴하고 롱텀 아웃컴인데요. 우선 최소한 모탈리티 베너핏을 뭐 모탈리티를 완전히 줄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탈리티가 더 하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 3나 에볼루 로리스크에 대한 아웃컴. 문제는 이제 밸브 듀러빌리티라는 측면인데, RCT가 별로 이제 RCT가 있어도 그것에 대한 밸브 듀러빌리티 자체를 본 연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탈리티 레이트가 5년 정도에서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듀러빌리티 자체에 대한 데이터들은 그나마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밸브 디터러레이션에 대한 아웃컴으로 타비와 사바를 비교했을 때 헤모다이나미컬하게 모더레이트 혹은 시비어 이제 스트럭처럴 밸브러 디테러레이션이 적다. 그래서 서저리에 비해서 타비 코어 밸브의 타비가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좀 더 좋게 나타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이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 같은 경우에 아까 볼로니 익스펜더블 밸브가 그 장기욱 선생님이 계속 이제 밸브인 밸브에 대한 케이스를 오전에 많이 보여주셨는데,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 대한 밸브인 밸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듀러빌리티가 꽤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리스크 RCT에 대한 클리니컬 아웃컴이 현재 4년에서 5년 정도 팔로업이 나왔는데, 헤모다이나미컬하게는 이제 볼로니 익스펜더블 밸브는 사바랑 거의 컴패터블한 걸로 보이고 있고,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사바보다는 헤모다이나미컬하게는 좀 더 좋은 것으로 생각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그 타비를 하고 있지만 거의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드턴 아웃컴 트라이얼의 아웃컴들에 대한 밸브 듀러빌리티를 보면은 파트너 3, 에볼루 로리스크, 그리고 로션 2 트라이얼,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최소한 클리니컬 아웃컴은 이제 서저리 밸브에 비해서 나쁘지 않고, 밸브 듀러빌리티에 대해서는 일부 밸브 같은 경우에는 아웃컴들이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바 이 시대가 이제 사바 후에 타바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타바를 하고 나서 이후에 사바나 뭐 타바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해야 되느냐, 혹은 타비만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혹시 이제 로리스크 젊은 환자들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타비를 한 후에 수술을 한다, 타바 익스플란테이션을 한다라는 것, 익스플란트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서전 입장에서도 이제는 굉장히 큰 모험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서지컬 익스플란트에 대한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소한 이제 오퍼러비티 모탈리티가 거의 10% 가까이로 보고되는 걸 봐서는 저희가 수술 후에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해가지고 리두 트리두 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타바를 하고 난 다음에 서지컬하게 익스플란트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타바 후에 수술을 고려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타바 익스플란트를 하는 거에 비해서 타비를 하는 것이 모탈리티 베너핏이나 이런 다른 베너핏들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바 익스플란테이션보다는 타비가 이제 리스크 리덕션이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좋다. 보면은 12%하고 6.2% 정도로 나타나는 거 봐서는 이제 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밸브 인 밸브에 대한 데이터들이 점점 더 모이고 있는 것 같고 탑의 프로시저에 대한 아웃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0.11% 정도가 탑을 하고 있다라고 한 레지스트리 데이터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컴들이 꽤 괜찮은데 문제는 이 인덱스 타바 임플란테이션 후의 기간이 굉장히 좀 이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것처럼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고 있고요. 밸브 페일러의 날짜가 어느 시점인가라는 것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너리 옥스트럭처나 이런 다른 아웃컴들에서 리드 타바 하는 거에 대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코로너리 옥스트럭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엔더러스 럽처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셀프 익스텐더블, 볼륨 익스텐더블 밸브를 하고 나서 밸브 인 밸브를 하는 것들이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장기혁 선생님 케이스 그 프레젠테이션 하시면서 밸브 인 밸브 케이스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모으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중 한 케이스를 제가 데리고 간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환자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밸브 인 밸브 장기혁 선생님 하신 케이스 환자분이 이 밸브 인 밸브를 아예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아마 이 일정이 유로 PCR 일정이랑 겹쳐가지고 입원을 못 하고 있다가 환자가 제 응급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한테 이제 이 수술을 받게 된 환자였는데요. 하필이면 또 시기가 2016년도입니다. 이 시기는 딱 그 이제 보험 급여를 한 20%만 해주고 환자가 80%를 내던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번에는 보험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비급여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환자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딱 이 시기가 에볼루 FX가 나온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게 심평원에서 잡지도 않을 내용이라 FX를 첫 케이스로 이번 이 환자를 했었던 경우고요. 보시면은 이 들어가 있는 게 사피엔 23mm가 들어가 있고 이 코로나리 억세스가 꽤 괜찮아서 뭐 특별한 위험도가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밸브 인 밸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피엔을 이 FX의 케이스고 밸브 인 밸브이기 때문에 이런 센티넬을 같이 해야 되는 환자였는데 이 센티넬도 이때는 사실 이 환자가 전체적으로 보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이야기해서 좀 이거는 비용을 좀 차감을 해줬던 경우였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밸브 들어갈 때 약간 저항이 느낀 프리볼론을 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어쨌든 들어갈 때 스무스하게 꽤 잘 들어갔던 걸 볼 수 있고 디스탈 마진을 이 도트가 FX에서는 있어서 이 도트를 보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편했던 이렇게 다른 메탈이 있어도 도트가 명확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 할 때도 그렇게까지 이 움직임이 적고 와이어 매니플레이션을 좀 적게 해도 디플로이 하는 것에 크게 무리가 없었던 케이스였습니다. 하고 나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좀 유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포스트 본론을 충분하게 하고 이쪽에 달라붙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충분한 본론을 한 후에 시술이 끝냈습니다. 사실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민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조금 높게 나오고 Vmax가 2.6. 이 밸브 자체가 작은 밸브였기 때문에 26mm 밸브를 슈퍼라 밸브에 넣었었는데 보시면은 그래도 꽤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증상이 좋아졌고 지금 이제 퇴원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밸브 실렉션에서는 뭐 타비를 우선 이제 영 페이션트에서 타비를 선포대로 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인 실렉션으로는 셀프 익스테너블 밸브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주로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타비를 할 때는 이제 밸브 듀러블리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볼륨 익스텐더블이나 셀프 익스텐더블이나 이제 사바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밸브 펑션이 좋고 이제 듀러블리티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리드 타바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고 밸브 익스플란테이션을 할지 아니면 리드 타바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현재로서는 계속 모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저기 흉부외과는 없고요. 심장혈관 흉부외과입니다. 제가 뭐 반론을 특별히 제기할 게 없어서
제 생각은 뭐 이제 미케니컬 밸브는 아직 타바가 안 되니까 그 젊은 연령에서 그 조금 과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미케니컬 밸브의 역할이 분명히 있으니까 서로 잘 조정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Surgeon's Perspective in Lifelong Management of Aortic Stenosis. 서울성모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용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성모병원 그 약칭으로 흉부외과 김용환입니다. 네. 제가 받은 주제는 그 라이프롱 매니지먼트 오브 아오르틱 스테노시스인데요. 그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주로 뭐 어쨌든 그 타비와 좀 연관이 있어서 주로 이제 티슈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가이드라인은 어쨌든 뭐 내과 교수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80세 이상에서는 당연히 이제 타비가 이제 클래스 1이지만 이 65세에서 80세 사이가 이제 그 사버하고 타버가 둘 다 클래스 1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뭐 논의를 이제 해야 되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당연히 이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이 가장 이제 첫 번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로피언 가이드라인은 이제 뭐 그 다 이제 비슷한데 에이지 리밋만 이제 75세로 그렇게 이제 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런 AS 환자들에 있어서 어떤 치료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다면은 또 어떤 밸브를 쓸 건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서지컬 ABR에는 우리 이제 그 메커니컬 밸브와 티슈 밸브, 바이오프로스테틱 밸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다 이제 아시지만 메커니컬 밸브는 듀러빌리티는 라이프롱 하지만은 또 라이프롱하게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티슈 밸브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또 합병증으로 그 스트럭처럴 밸브 디제너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추후에 추가적인 이제 치료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마이트럴 밸브와 달리 마이트럴 밸브는 리페어가 가능하지만 아오르틱 밸브는 뭐 거좀 다 뭐 거의 100%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밸브 초이스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티슈 밸브를 선호하는 또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쓰는 티슈 밸브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쓰이는 게 이 스텐티드 인터널 마운티드 오바인 페리카디얼 리플리트 밸브 그러니까 이제 스텐트는 바깥에가 있고 그 다음에 리플리트가 안쪽에 있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쓰는 게 이 Rapid Deployment Surgical Valve, 이건 이제 그 수처 리스 밸브라고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이것도 이제 사용을 많이 했는데 이건 스텐트가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스텐트가 없는 것 같지만 스텐트가 있는 거고요. 스텐트가 대신에 안쪽에 있으면서 스텐트는 안쪽에 있고 이 보바인 페리카디얼 리플리트가 엑스터널하게 이제 마운트된 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예전에 이걸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EOA를 높이기 위해서 스텐트는 안쪽에 놓고 리플리트를 바깥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제조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럼으로써 EOA는 넓어졌지만은 이게 이제 나중에 디제너레이션이 되면은 코로너리 obstruction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환자들을 혹시 그 순환기내과 교수님들 접하시게 되시면은 밸브 타비를 할 때 이게 이제 바실리카 프로시저가 이제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그 리플리트가 바깥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런 프로시저를 하지 않으시면은 이게 코로너리 obstruction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밸브 타버를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밸브는 당연히
이제 리인터벤션을 이제 할 때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이것도 제 생각으로는 그 라이프롱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그 서지컬 바이오프로스틱 밸브를 첫 번째로 이제 쓰면은 이제 그 디제너레이션 생기는 시기가 이제 뭐 한 15년, 20년이 되니까 15년, 20년 후에 밸브 타비를 하면 이제 그 한 번으로 그렇게 라이프롱하게 환자들이 이제 유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브 그 타비를 이제 그 순환기내과 교수님들이 하실 때 뭐 물론 뭐 다 잘 알고 계실 걸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프랙처가 되는 밸브가 있고 또는 프랙처는 되지 않지만 이렇게 늘어나서 리모델링이 되는 밸브가 있고 또 프랙처가 안 되는 밸브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하실 때 그 어떤 그 서지컬 밸브를 이제 과거에 했는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버도 뭐 다 안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리스크가 이제 뭐 알려져 있는 리스크가 이렇게 샌딩 아웃 애니리즘이 있거나 칼시피케이션이 아주 이제 심각하게 있거나 바이커스빗 아오르틱 밸브도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리스크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마이트럴 밸브가 그 티슈 밸브가 이제 있으면 거기 스트러트에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이제 리스크가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액세스가 이제 부적합하지 않으면 그렇고 또 그 레널 페일러도 이제 심하면은 뭐 콘트라스트 쓰시는데도 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사실 수술적인 고려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밸브가 가장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 요즘 뭐 챗GPT랑 뭐 AI 이런 게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구글에다 이렇게 이제 쳐봤더니 가장 최신 혁신적인 아오르틱 바이프로스틱 밸브를 이 AI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흉부외과 의사들이 쓰고 있는 밸브가 있습니다. 가장 그 널리 쓰고 있는 게 인스피리스 레질리아 밸브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컨벤셔널 AVR 할 때 쓰는 밸브고요. 그 다음에는 그 수처리스 AVR, 인투이티 레피드 디플로이먼트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퍼시벌 수처리스 밸브가 이제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처리스 아오르틱 밸브를 먼저 보면 이 수처리스 아오르틱 밸브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게 된 게 아까 그 어떤 교수님이 언급하셨지만 2016년도에 처음을 사용을 이제 해주셨고 이 또 제가 여기에선 소개를 안 했지만은 그 이 수처리스 아오르틱 밸브가 이게 이제 보험 수가가 사실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기 때문에 이것도 그 저희가 이제 하려면은 그 STS 스코어가 탑이는 8% 이상이지만은 STS 스코어가 4% 이상인 그 모더레이트 리스크 환자들한테 보험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하이 리스크 서지컬 AVR의 하이 리스크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탑이하기엔 좀 그렇고 이 그레이 존에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이게 이제 좀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서지컬 그 수처리스 밸브의 종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게 이 에드워즈 인투이티 밸브고 이건 래피드 디플로이먼트라고 이제 하는 게 이게 이제 수처가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수처레스라고 그래서 수처가 덜 들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퍼시벌 밸브는 그 수처가 이제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트루 수처리스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이렇게 이제 그 두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이 컨벤셔널 AVR도 이제 당연히 그 리미테이션이 이제 있습니다. 컨벤셔널 AVR 같은 경우는 이 펠밸브 리퀴지가 생기지 않게 저희가 이제 수처를 12개에서 18개 이렇게 플레젯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처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플레젯 수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를 그 애뉴러스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꼬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됨으로써 롱텀하게는 서바울틱 펜두스가 이제 생길 우려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향후에 뭐 프레셔 그레이디언트 올라가고 EOA도 좁아지고
뭐 또 당연히 또 이게 그 또 조그만 게 들어간 ppm이 생길 수가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큰 걸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 뭐 우리나라 환자들이 이제 보면 그 이 EOA가 0.85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 23mm 밸브 이상을 써야지 ppm이 덜 생긴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보면 꼭 이거에 다 해당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그 바이오프로스틱 서지컬 밸브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이제 그 수명이 이제 있죠. 이렇게 뭐 지금 현재 나온 데이터로는 뭐 15년에서 20년 정도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더 오래 쓰는 경우도 이제 많습니다. 이 컨벤셔널 ABR의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보면 수처 그 이 플래젯을 사용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수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밸브를 임플란테이션하고 나서 보면 이 플래젯이 딱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보여가지고 그 나중에 여기 이제 티슈 앵그로스가 되면은 판누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수처리스 아우르틱 밸브의 장점은 수처가 덜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거나 이제 안 들어가거나 플래젯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이 스커트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펠밸브 리키지도 막아주지만은 서바울틱 판누스 오버로스를 또 이제 방지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컨벤셔널 밸브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처리스 밸브인데, 이 수처리스 밸브는 이 위의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이제 그 생겼지만 밑에 스커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애뉴러스를 덮어주면은 서바울틱 페니스도 덜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헤모다이내믹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처리스 밸브도 뭐 그 렐라티브 컨트롤 인디케이션이 있는데, 트루 바이커스피드 밸브에서는 좀 이제 꺼려지고 있고, 그리고 아우틱 리거지테이션에서는 또 사용을 못합니다. 다음에 그 최신에 나온 이제 밸브가 인스피리스 레질리아 밸브인데, 그 이 레질리아가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순환기내과 그 타비 밸브에도 뭐 지금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질리아 그 테크놀로지로 그 최신 밸브가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이 레질리아가 그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한 지 뭐 한 1, 2년밖에 안 되지만 지금 서지컬 밸브는, 근데 뭐 해외에서는 뭐 진작서부터 이제 쓰고 있고, 이렇게 이제 보면 지금까지 현재 나온 데이터가 보면 ATR freedom from structural valve degeneration이 뭐 99%, 그 컨벤셔널 밸브는 이제 뭐 저기 레질리아 논 레질리아 밸브는 90%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굉장히 듀러빌리티가 이제 높은 걸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레질리아만이 아니고 이 밑에 그 스텐트에 그 VP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셀프 익스펜디블이 돼가지고, 잠깐 이제 동영상을 간략하게 이제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그 프랙처 시키실 필요 없이 밸브 타비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그렇게 이제 모양이 돼서, 나중에 이제 이걸로 이제 한번 해놓으면은, 물론 이 밸브는 지금 기대로는 15년, 20년이 아니라 더 이상 갈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는 뭐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기대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타비를 하실 때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그 장점이 이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케이스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 네, 이건 이제 그 서지컬 ABR 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보면 이 환자는 바이커스피드 아우르틱 밸브 환자인데, 여러분 열어보니까 10여 AS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칼슘이 엄청 두꺼워가지고 저희 서전들이 봤을 때는 여기다 타비 밸브를 넣으면 진짜 괜찮나 막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보시면 저건 이제 논 코로너리 커스프이고요. 그리고 저건 이제 라이트 코로너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라페가, 네, 저건 이제 라페가 이제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코로너리 커스프 잘라내는 제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커미셔도 남아 있는데 이 커미셔에도 엄청나게 큰 칼슘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런 것들을 그냥 블론으로 그렇게 밀어내버리고 타비가 괜찮은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좀 시간이 조금 좀 촉박하지만 제가 수처리스 아우틱 밸브 한 거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세 개의 스티치를 이렇게 이제 나디어에다가 이제 하고 네, 사이징을 이제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빼면은 저 사이에 이제 블룬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코프로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잘 안착이 되는지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에는 이제 크게 열어서 이제 하지만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이렇게 조그맣게 열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열어서 이제 하면 뭐 다 캐뉼레이션까지 다 하고 CPB까지 다 돌릴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열고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실제로 한 환자인데 네, 이렇게 열고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 재보니까 한 6cm 정도 되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제 6cm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스카가 이제 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라이프 롱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그 appropriate valve 그리고 appropriate procedure를 이제 골라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제 하트팀 디스커션을 통해서 가장 그 환자한테 적합한 네, 그렇게 이제 저 치료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재는 Insight from Hemodynamics, Clinical Implication and How to Manage and Prevent Reflex Thrombosis After TAVR, 서울성모병원 이관용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코로너리의 이제 플럭 생성에 대해서 항상 이제 혈류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이제 타비 쪽으로 넘어오니까 여기야말로 정말 혈류 역학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느끼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임상까지 확장시켜서 리플렉스 트롬보시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 이 안에 있는 실험 중에 몇 가지는 메트로닉의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점점 이제 영거 그리고 로어 리스크 환자한테 타비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이제 좀 더 타비를 거치하는 기간이 뭐 20년, 30년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밸브가 망가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게 중요해지는데 밸브가 망가질 수 있는 요인 중에 저희가 좀 관심을 기울이면 좀 많이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플렉스 트롬보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렉스 트롬보시스는 진단을 할 때 우리가 CT를 바탕으로 하고요. 이 하이퍼 어테뉴에이티드 리플렉스 시크닝의 정도에 따라서 할트의 그레이드를 나눠주게 되고 할트 그레이드가 시비어한 경우에는 이게 리플렛이 안 열리겠죠. 그래서 리듀스드 리플렛 모션이라는 RELM이라는 이런 이제 정의로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트의 이제 내추럴 히스토리가 가장 처음 알려진 파트너 3 CT 서브 스터디인데요. 인시던스가 한 30일에 10%, 1년에 한 24%가 나타나는데 50%는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20%는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롱텀하게 우리 클리니컬 아웃컴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3months CT 레지스트리들에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리플렉스 트롬보시스를 생성하는 데 관련을 끼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이 디바이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에볼로 타입과 이제 사피엔 타입에 보면 인시던스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게 날까요?
이게 제가 CFD로 이렇게 벨로시티 스트림을 그려보면요, 이건 네이티브 아울틱 밸브인데 이 볼텍스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워시아웃도 잘 되고 이런 구조로 이제 조물주가 아울틱 밸브를 잘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억지로 스텐트가 들어간 리플렛, 새로운 리플렛을 끼니까 여기에 사이너스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원래 있던 네이티브 사이너스 리플렛 밀린 부분, 그리고 여기는 스텐트 안쪽에 있는 새로운 사이너스가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혈전이 차는 게 우리가 리플렛 스롬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밸브 타입에 따라 왜 다르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사피엔 밸브는 인트라애뉼라 타입이라 이제 여기 안에 좀 깊게 삽입이 되고, 이게 깊다는 얘기가 이 네오사이너스의 버텀을 보면은 거의 한 여기 한 10에서 20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수프라애뉼라 밸브는 이게 시작 위치가 다르죠. 그러면은 이 데드 스페이스 존이 생기는 이 볼륨 자체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정량적으로 뽑아보게 되면, 제가 3D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뽑을 때 이렇게 볼륨도 차이가 나고, 여기에 플로우를 흘렸을 때 이게 파란색이 이제 벨로시티가 적은 부분인데 그 양상도 다르고, 여기에 얼마나 이제 플로우가 머무느냐를 보는 릴레이티브 레지던스 타임을 재보았을 때 인트라애뉼라 타입이 훨씬 더 오래 머무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스태틱 모델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리플렛이 정말로 움직이는 모델에 대한 연구를 했고, 이게 이제 플루이드 스트럭처 인터랙션이라는 좀 더 고난이도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학 저널의 리비전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벨로시티 벡터들을 보고 여기에 머무는 정도를 보았을 때도 아까 스태틱 모델과 마찬가지의 패턴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 카디악 아웃풋이 적을수록 더 스롬보스가 잘 생기고, 우리가 이제 더 깊게 삽입이 됐을수록 스롬보스가 잘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시어 스트레스가 낮고 이제 BRT 컨투어가 높을수록 스롬보스 볼륨이 더 많아지는 그런 양상이 동일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얼월드 인시던스 데이터로 서큘레이션에 실렸던 논문도 보면 압도적으로 사피엔3가 더 스롬보스가 잘 생기는데, 이제 재밌는 것이 사피엔3는 어차피 임플란테이션 하이트가 크게 변하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어 밸브를 만약에 잘못해서 쑥 들어갔다, 딥 임플란테이션이 된 경우에는 스롬보스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릴레이션이 거의 리니어하게 생기고요. 저희가 이제 3months CT 리얼월드 데이터를 좀 모아봤는데요. 클로피도그랄 모노세라피,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사항이죠. 모노세라피만 쓰고 3개월 후에 우리가 아웃컴을 보았더니 할트가 사피엔에서 거의 33%, 에볼루스가 14% 정도, 이전 연구들에서 보고한 바에 거의 2배 이상이 더 생기고 사피엔에서 에볼루보다 2배 이상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네오사이너스 쪽이 아니라 네이티브 사이너스 쪽은 오히려 에볼루시 더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구조가 많아서 여기가 플로우 워시아웃이 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프레딕터가 또 하이트, 밸브 타임 말고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케이스를 좀 뽑아 보니까 이런 밸브가 여기서는 잘 펴진 것 같지만 에코로 보면 이렇게 라페가 있어서인지 우그러지게 좀 펴져 있죠. 이런 경우에도 스롬보스가 생기는 걸 보이고, 이렇게 차 있어서 이게 보면 잘 여기서 제대로 안 열리죠. 이런 게 잘 보이고, 딥 임플란테이션이 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트가 좀 생기는데,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커미셔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경우가 이제 커미셔가 45도 정도로 미스얼라인먼트 돼서 코로너리 쪽과 거의 일직선으로 돼 있죠. 이런 미스얼라인먼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롬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가 잘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ESRD 환자나 이젝션 프랙션이 낮은, 아까도 이제 저희 실험에서도 카디악 아웃풋이 낮을 경우 더 잘 생긴다, 이런 보고를 보여드렸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리플렛 스롬보시스가 생기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컨트로버시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파트너 3 CT에서 스터디에서도 이제 스트로크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었지만 데스 스트로크 TIA 레티나 아터리 엠볼리즘까지 봤을 때 뉴메리컬하게 더 할트가 있는 경우에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1년 아웃컴이기 때문에 인시던스가 좀 적고요. 그리고 인시던스는 이제 스터디마다 좀 다르지만 이런 거를 메타아날리시스로 모아봤을 때 이제
상반된 결과가 나온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스트로크 TIA, Structural Valve Deterioration이 더 많이 생긴다고 돼 있고, 요 연구에서는 뭐 차이가 없다라는 이 상반된 결과들이 있어서 아직 컨트로버시가 있고요. 그렇지만 모탈리티에는 영향을 아직까지 못 미쳤지만 할트가 있는 경우에는 Structural Valve Deterioration이 많이 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텀하게 봤을 때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저희가 아주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사피엔스를 26mm 트리커스피드 시비어 AS에 삽입을 하였고, 뭐 포스트 타비데이에서는 뭐 Vmax도 아주 좋고 잘 유지되다가 5년째 되니까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CT를 살펴보았더니 옛날에 보니까 3개월 때 여기 리플렉스 롬보시스가 있는데 저희가 놓치고 지나갔는데 5.5년이 됐더니 이게 칼시피케이션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추럴 히스토리를 보면 스롬보스 내비두면 파이브로시스 진행하고 나중에 칼시피케이션이 온다. 여기 한 4년 이상 되면 진행할 것 같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코릴레이션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로PCR에서 UK 탑이 5년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바와 비교해서 타바가 스트로크 리스크가 유의하게 더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리스크가 왜 높을까요? 5년 됐는데 아마도 스롬보시스가 큰 역할을 하겠죠. 이게 이제 이전 롱텀 데이터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사피엔스의 로우 리스크 데이터 5년 보면은 서지컬에 비해서 타비의 스트롱 리스크가 올라가는 이 기울기를 보면 확연히 높아지고 곧 크로스오버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우 리스크 타바 에볼루스에서도 마찬가지 패턴이 보이죠. 그리고 노션2 연구에서는 특히나 이제 바이커스피드 밸브 같은 경우는 스롬보스가 더 잘 생길 모델이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바보다 더 타비가 리스크 스트로크가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롬보시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진단하고 조치를 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우리가 클리니컬 아웃컴이 데피니트하게 좀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이제 의심이 많이 되는 뉴온셋 하트페일리어 신드롬이나 모더레이트 이상의 HVD 그리고 이제 뉴럴로직한 뭐 이런 스롬보 엠볼리티 이벤트가 있을 경우를 클리니컬 밸브 스롬보시스라 그러고 치료를 하면 좋겠다. 만약에 서브 클리니컬을 할 경우에는 우리 에코나 이런 팔로업을 해서 헤모다이나믹하게 문제가 되면 치료를 하자 정도의 약간 컨저버티브한 이런 권고를 하고 있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ESC 가이드라인에서도 클래스 2A 정도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should be considered로 이제 권고되고 있습니다. 와파린을 썼을 때 한 80% 이상은 잘 녹는 걸로 되어 있고요. 노악 쓰던 사람은 와파린 바꿔보고, 안티플레이트 쓰던 사람은 노악이나 와파린 써보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겠는데 얼마나 이걸 지속할 것이냐에 대한 아직 컨센서스가 없고, 그래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하게 처음부터 그냥 안티코아귤레이션 쓰는 건 어떠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니셜 트리트먼트에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뭐 다 이제 고령의 환자 하이블리딩 리스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노악 관련 이런 연구들이 다 실패를 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싱글 안티플레이틀리트를 쓰는 것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이픽 같은 게 없는 환자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싱글 안티플레이트를 쓸 것이냐? RCT는 아직 없는데 이 오션탑이 일본에서 시행한 레지스트리를 보면 이제 아스피린과 비교해서 클로피도그렐이 좀 더 유의하게 우리가 블리딩 리스크나 2이어 아웃컴을 모탈리티를 낮춘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권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머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리플렉스 롬보시스를 확인을 하려면 우리가 에코나 CT로 팔로업을 좀 해서 헤모다이나믹하게 문제가 생겼는지 할트가 생겼는지를 볼 수 있고요. 생겼으면 안티코아귤레이션은 어쨌든 한 3에서 6개월은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리딩 리스크가 적다면 라이프롱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5년, 10년 데이터까지 나올 때는 좀 더 유의한 임상적인 아웃컴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밸브 디토리오레이션 문제에서는 10년, 20년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리트먼트를 할 거라면 이제 처음에 생길 때 올가나이즈드 되기 전에 얼리 디텍션 해서 매니지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 서스피션들 클리니컬한 하이 서스피션에 대한 매니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연구한 걸 바탕으로는 이런 밸브 타입과 뭐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컬 인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어웨어니스를 가지고 CT 팔로업을 하고 매니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생겼으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쇼텀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광현 선생님 아주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타비 밸브의 히모다이나믹스 연구하시는 거 아주 임프레시브했습니다. 오늘 패널 선생님들이 8분 나오셨는데요. 뭐 배정환 선생님은 빼고 7분 시간 관계상 7분 뭐 퀘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전부 다 이제 육지에서 오시고 오늘 오신 그 선생님 중에 김송희 선생님이 제주대학에 계시는데 우리 김송희 선생님 뭐 퀘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퀘스천은 아니고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서요. 사실 저희 원 사정상 제가 타바의 오퍼레이터가 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제주도에서 타바를 시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환자를 많이 여러 병원으로 리퍼를 해주시고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 선생님들은 자기 병원의 타바 케이스만 보시겠지만 저는 전국의 타바 케이스를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악 제주 밸브 할 때마다 와서 열심히 보려고 하는 이유가 각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게 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하는 동안에 무슨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그 환자들을 팔로우업을 할 수 있어서 제주도에서 이제 타바의 불모지인 제주도에서 요거를 해주시는 장기욱 선생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2008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AVR 환자 중에서는 사바 케이스를 주로 팔로우를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타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바 케이스가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면 심장혈관 흉부외과 선생님들도 그 환자를 보기를 되게 싫어한다는 거를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환자 중에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가 발생해서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인데 이제 결국 봤더니 이제 아우틱 밸브가 뭐 스롬보시스인지 파누스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환자 상태가 위급하기 때문에 이제 옆 병원에다가 혹시 수술이 가능하십니까 부탁드렸더니 이제 그쪽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카테터로 밸브를 한번 건드려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수술하기 싫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걸 황급히 알아봤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바 케이스를 다시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어렵고 사실 환자 컴플리케이션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점점 저의 마음도 이제 타바를 하는 게 나중에 뭐 문제 생기면 밸브인 밸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잘 환자 살려서 보내드리면 해결을 해주시겠거니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들고 있어서 이제 오늘도 많이 배우고 이제 많이 보고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제주대학에서 코로너리 인터벤션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 인터벤션 하고 있습니다. 뭐 제주에서 일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서울성모병원 선생님은 좀 시간 관계상 조금 나중에 해주시고요. 우리 삼성서울병원의 뭐 김은경 선생님 코멘트, 퀘션. 네, 교수님 저는 짧게 코멘트 0에이지 65세에서 80세 환자들 어쨌든 순차적으로는 타비 옵션이 많이 확대될 것 같은데 결국 저희가 늘 이제 세버의 리스크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세버의 하이 리스크냐 로우 리스크냐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환자들은 어차피 이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로우 리스크인데 타비의 로우 리스크인지를 어세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젊은 환자들은 하고 나서 컴플리케이션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결국은 타비를 해서도 컴플리케이션이 안 생기고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자를 찾아서 한다면 사실은 그 환자가
이니셜에 세버를 하지 않아도 좋은 아웃컴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영에이지 환자가 애뉴루스가 너무 작으면 그 환자가 굳이 타비를 퍼스트 옵션으로 할 게 아니라 세버하면서 루트 와이드닝 해주시면 나중에 리드할 때 타비하기도 훨씬 저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비에 대한 리스크가 테크니컬리 아니면 클리니컬리 어떤지를 저희가 이제 이런 영에이지 환자들에서는 좀 어세스먼트를 같이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질문 괜찮습니다. 배장환 질문하십시오. 교수님한테 가볍게 질문을 배장환 한번 드리고 교수님. 싶은데, 네네. 교수님 가이드라인에 되게 근거한 치료가 이게 조금 되게 적절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게 늘 노력해 주시는 거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그 의료진들이 민원을 좀 병원에서 내주면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탁과에서 막 되게 고비용 시술을 하거나 고비용 약제를 쓸 때 거꾸로 일반인들 환자들이 민원을 넣으면은 정부에서는 그거를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영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뭐 홍보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그런 의식 변화를 좀 유도할 그런 방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그게 100번 오르신 얘기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한 3, 4년 전부터 환자단체랑도 계속 얘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정심에도 환자단체의 의견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병원의 우리나라는 흉부외과 선생님 수술 비용도 워낙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탑이라는 디바이스가 고가의 장비니까 건정심에서 환자단체나 시민단체 아니면은 노동자단체 같은 데서 보험 재정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컨선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환자가 이 시술을 받는 게 꼭 필요한데 80% 본인 부담 때문에 적절한 채취를 못 받고 있다라는 면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 비용 구조 결정에서 BC에서 이제 문매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계속 고려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쪽으로 어프로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천 세종병원에서 오신 우리 손봉현 선생님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 네, 심장혈관 흉부외과 손봉현입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는데 괜찮습니다. 한 10분 남았어요. 다음번에 연재 발표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만족스러운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제 의견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 배장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심장혈관 흉부외과에서 저 솔직한 심정은 제가 김경원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거 하실 때 이 요양 조건에 꼭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다고 말씀하셨던 조건이 뭐였냐면 타비를 시행할 때 무조건 인트라 오퍼레이티브하게 서전이 그러니까 스탠바이가 아니라 그냥 그 프로시저 자체 오퍼레이팅 룸에 무조건 같이 해서 프로시저를 같이 해야 되는 조건을 무조건 붙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이런 의견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다른 의견이 없고 지금 현재 급여 기준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대신 급여 기준을 좀 더 유연화하고 대신 유의미한 하트팀 디스커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을 막 여러 가지 의견을 하고 있는 병원들의 공통점은 카디올로지스트랑 카디악 서전의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하트팀 어프로치가 사실상 안 되고 있는 병원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고 그런 조건들은 좀 낮추고 예를 들면 나이라든지 뭐 아까 뭐 바이커스피트 이런 거 당연히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다음에 하트팀 디스커션 좀 더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제 로어 리스크 페이션트에서는 실제로 수술하는 서전 입장에서 보면 메카니컬 밸브 시장이 굉장히 좁아지는 느낌이거든요. 제 환자들만 해도 58세, 57세 이런 환자들이 애매하게 걸려 있는 소위 말해서 60대가 반을 올리면 넘어갈 것 같은 내년에 이제 된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바이오프로스테틱 밸브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사실 서전으로서 여러 가지 양가 감정에 공존하게 되는데 그래도 결국에 어느 정도 설명을 현재 커런트 가이드라인은 어떻고 실제로 리얼드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말씀을 드리고 최종 선택은 결국에 환자한테 주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영거 페이션트를 논함에 있어서 진짜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서 메카니컬 밸브가 통용되는 그런 일반화되고 있는 뭐 40대 50대 이런 환자까지도 만약에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이가 낮아지는 거는 현재보다 뭐 80세 기준은 너무 높은 것 같고요. 확실히 전 세계 트렌드에 맞게서 우리나라도 그 영어 페이션트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서전스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에 2년 전인가 라이프롱 매니지먼트 미국에서 발표가 있었을 때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게 야 탑이
탑이 싸봐. 이게 말이야 방구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지금 2025년 현재 봤을 때는 되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저도 들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탑이를 어느 시점에 시작하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탑이 한 다음에 그 다음 세컨 옵션으로 탑이를 또 할지 세이버를 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이제 탑이 익스플란트가 과연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 탑이 익스플란트 한 다음에 리드 그러니까 서지컬 AVR 했던 모탈리티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서전 입장에서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서전의 스킬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전들이 탑 익스플란트에 리드 AVR 경험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리드 AVR의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뉴러 스티치를 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거하고 하면 익스플란트가 비교적 용이하게 되지만 여기에는 이제 뭐 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던 서지컬 밸브라는 우리가 떼어내야 할 부분 자체가 다르고 어태치먼트도 여러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뭐 자칫 잘못하다 루트 서저리나 루트 엔라지먼트 서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리 바이패스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뭐 서지컬 하이 리스크니까 탑이 했었으니까 당연히 오피 리스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서지컬 테크닉의 여러 가지 임프루먼트가 현재 있는 시점에서는 익스플란트의 탑이까지도 저는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서전으로서 덧붙여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ICT 말고 레트로스펙티브나 메타 아날리시스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등장하는 서지컬 AV 그 탑이의 그 반대 그룹으로서 등장하는 서지컬 AVR에 들어갔던 바이오프로스테틱 밸브가 현존하고 있는 우리 서전들이 선택하는 에어틱 밸브랑 많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김영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 들어가 있던 중에 어떤 밸브는 포스트 탑 이후에 개발된 서지컬 밸브거든요. 그런 밸브가 거의 다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SBD나 이런 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탑이 밸브에 비해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로 그래서 더 뭐 모든 이슈가 그렇겠지만 ICT가 필요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밸브 지금 현재 뭐 에드워즈만 해도 서지컬 밸브에 대한 R&D 투자하는 돈이랑 탑이 밸브 투자하는 비용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그냥 밸브인데 단순히 서지컬로 넣고 탑을 이 정도 수준의 밸브가 아니라 제가 느끼는 체감하는 거는 디카스피케이션 스트래티지가 컴퍼니마다 굉장히 상이하고 그 결과가 유의미하게 차이 나는 걸 몸소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까지 더 이상 뭐 메타아날리시스 이런 거에 기존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노션 2나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결국엔 해야 되는데 저는 요 이슈도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탑이 영역은 테크놀로지의 임프루먼트 그거에 대해서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고 서지컬이 그에 반해 서지컬 AVR은 뭔가 더 개발되는 거고 서전의 스킬의 임프루먼트랑 싸우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전들은 이런 탑이 에라의 어떤 스트래티지를 갖고 있냐면 뭐 이게 탑이가 먼저가 됐던 서지컬 그런 거에 이슈를 냈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 탑이와 서버를 선택했을 때 받는 입장에서 그 간극을 메꿀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미국 서전들과 유럽 서전들이 지금 온고잉 하고 있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점차 미니멀입니다. 최대한 미니멀, 최대한 안 째고 ACC 타임도 최대한 줄이고 넌 인베시브한 쪽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은 에스테이트 서전들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가고 있냐면 더 어그레시브하게 바뀌고 있어요. 아예 밸브를 안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펄머너리 밸브로 뭐 하고 있는 로스 프로시저를 한다든지 애매한 사이즈의 밸브를 절대 안 넣고 21mm라면 하면 택도 없으니까 무조건 25mm, 27mm 넣어야 되니까 애뉴러 엔라지먼트 테크닉을 기본적으로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온다든지 애매하게 에어타가 늘어나 있어도 일단 라이프롱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보면은 환자가 나중에 탑이를 할지언정 아니면 수술을 할지언정 그걸 내버려 두는 게 꼭 55mm를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40mm 후반만 돼도 그냥 뭐 40mm 초반만 돼도 뭐 리플랜스도 하자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이 의견이 있고 있어서 유럽과 미국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그룹이 할 수 있는 그쪽도 굉장히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아시아 또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좀 많이 궁금한데 제가 대한 그 판막 포럼 조직위원이기도 하고 한국 밸브 레지스트리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지난주에 이제 아까 배정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빅5의 카디악 선들 다 같이 만나서 요 주제로 공교롭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몇 번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패널에 초대됐는데 가서 싸워서 이기고 와라 이런 얘기를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서로 뭐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서전스 퍼스펙티브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더 나머지는 다음번에 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손 선생님한테 그 내년 제주 밸브 할 때는 꼭 그 타바, 그다음에 사바의 그 프로 앤 콘을 한번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세 분, 김진진 선생님, 이소영 선생님 아니죠? 맞습니다. 예, 홍석범 선생님, 서울성모병원 세 분 중에 꼭 한 1분 정도 난 코멘트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이야기해 주시고, 네, 없으면 우리 권정범 교수님 뭐 마지막 없으시면 우리 같이 좌장을 봐주신 이상록 교수님 마지막 뭐 코멘트 있으시면. 네. 예, 그 신상훈 선생님이 아까 강의하시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아마 그 이제 사실 밸브 셀렉션 문제가 오늘 좀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젊다고 해서 로우 리스크는 아까 아닌데, 젊다고 뭐 젊으면서 로우 리스크 환자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20년 후를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밸브 셀렉션 할 때 단순히 초기에는 헤모다이내믹스가 중요하지만 향후에 다시 시술을 하게 된다면 뭐 이렇게 밸브 스트로크 자체가 길다거나 이러면은 탑이라는 제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광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밸브 스롬보시스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환자에서는 PPM 리스크나 헤모다이내믹스, 그다음에 퓨처 인터벤션을 같이 고려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신상훈 선생님은 셀프 익스펜더블이 그 아무래도 헤모다이내믹스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게 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초만. 배정원 선생님. 네. 우리 배장원 교수님 30초. 예, 손병현 선생님 말씀이 지금 세션에 저는 생각하기에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누가 우월한가가 아니고 어떤 치료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인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심장통합진료팀이라고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라는 거가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전 선생님의 스킬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어려운 프로시저, 하이리스크 환자도 서전한테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탑이라는 시술 자체도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위의 치료라는 게 아니에요. 골라내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테이블 위에 두 가지의 무기가 다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험급여에서 아주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환자에게 쓸 수 있는 무기가 오직 하나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심장통합진료팀에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잘 골라내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급여 기준 설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는 리임버스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급여 행위 수가 이런 게 보존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라서 서전 선생님들하고 같이 논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복리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좌장을 봐주신 우리 권종범 교수님, 그다음에 이상록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네 분의 스피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패널 선생님 중에는 특별히 또 우리 손봉현 선생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을 떠나서 지금 이제 로컬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금 우리 심장학회, 중재학회 보험의를 해주시는 우리 배장환 교수님 특별히 감사드리는데, 옛날에 엄청 어그레시브했는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마일리해졌어요. 하여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